내가 봤던 그 어떤 풍경보다 멋진 것 같아. 캠핑하길 잘했다, 여보. 동해 바다가 창문 가득 펼쳐진 이른 아침, 저는 작은 모카포트 위에 올려둔 커피가 끓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그리고 아직 잠든 아내의 고른 숨소리. 32년 동안 저를 깨운 건 새벽 5시의 날카로운 알람과 귀가 먹먹해지던 공장 기계 소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를 깨운 건 수평선 위로 은은하게 번지는 붉은 햇살입니다. 퇴직금으로 이 작은 캠핑카를 산 게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아내의 반대도 심했고 저 역시 이게 맞는 선택인지 참 두렵고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진솔하게 해볼까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퇴직 첫날의 공허함부터 이 작은 바퀴 달린 집이 제 인생의 진짜 집이 되기까지의 과정 말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제 젊은 날은 참 투박했습니다. 인생의 시계는 30년 넘게 공장 기계 소리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시작은 참 막연했죠. 군대 제대하고 공사판이며 식당 주방이며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손에 잡히는 대로 일했거든요. 그러다 26, 경기도 외곽의 한 제조 공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게 제 32년 인생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공장 일이라는 게 밖에서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안에서 보면 꽤 복잡합니다. 프레스 소리, 컨베이어 벨트 소음, 귀마개 없이는 버티기 힘든 그 소리들 속에서 저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20대엔 시키는 일 했고 30대엔 옆 사람 챙기기 시작했고 40대에 팀장이 됐습니다. 팀장이 된다고 해서 특별히 편해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책임질 일이 늘었고 후배들 실수까지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내일 뭘 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다는 안도감. 그게 저한텐 꽤 중요한 것들이었나 봅니다. 퇴근 후 루틴도 단순했습니다. 동료들이랑 소주 한 잔, 집에 들어오면 씻고 쓰러지는 것. 아내는 그런 제 생활에 크게 불만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게 우리 집 일상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의젓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도 크게 투정 부리지 않았고 28배 일찍 장가를 갔습니다. 며느리도 착하고 둘 다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경기도 외곽 20평 아파트엔 저와 아내 딱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차피 일하러 나가면 집은 그냥 자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공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희망퇴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회사가 어렵다. 인원을 줄여야 한다. 조건이 괜찮을 때 나가는 게 낫다. 그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몇 년 더 다녀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솔직히 몸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32년치 퇴직금으로 1억 3천이 나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뭔가 뿌듯해야 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그냥 멍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모아둔 예금도 조금 있고 당장 굶을 걱정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였습니다. 퇴직하고 첫날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람을 맞춰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낯설 줄 몰랐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봤습니다. 몇 시인지 확인하고 다시 누웠다가 또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이미 아침을 차려놓고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 거리두기 단계, 문 닫은 가게 이야기. 얼마 보다가 껐습니다. 베란다로 나가서 도로를 내려다보는데 차들이 꽉 막혀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저 같았습니다. 어딘가 가야 하는데 움직이질 못하는 것 같은 느낌. 한 달이 지나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쉬면 뭔가 하고 싶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등산이라도 다녀볼까 싶어 신발 꺼내다가 도로 넣고 친구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뭔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안 했습니다. 그냥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습니다. 공장에 있을 땐 소음이 그렇게 싫었는데 막상 조용해지고 나니 그 소음이 저를 살아있게 해줬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일 뭘 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다는 것,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단순한 것들이 얼마나 큰 버팀목이었는지 없어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번아웃이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는 번아웃이 아니라 일이 사라지고 나서 찾아오는 번아웃. 아마 은퇴를 겪어보신 분들은 이 감각이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두어 달을 보내던 어느 날 마트를 다녀오다가 주차장 한쪽에 처음 보는 차가 서 있었습니다. 캠핑카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중형 정도 되는 차였는데 옆에 60대쯤 되어 보이는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분이 차 문을 열면서 아내분한테 뭔가 말했고 아내분이 웃으면서 받아쳤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다녀왔는지는 몰랐지만 그냥 모든 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마트 봉지를 든 채로 그 장면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지내고 싶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비싼 여행지를 가고 싶다거나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싶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렇게 서두르지 않고 아내랑 나란히 서서 행복하게 여유 있는 삶을 보내고 싶다. 그게 다였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장면이 머릿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왔습니다. 퇴직하고 처음으로, 아니 32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조금 기대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캠핑카 한 대 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튜브를 켜고 캠핑카를 검색해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세미오버, 프로버, 캠퍼밴, 카니발 개조, 스타렉스 개조. 용어도 생소하고 종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구경하는 기분이었는데 보다 보니 1시간이 지나 있고 또 보다 보니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뭔가를 봤습니다. 영상 속 장면들이 좋았습니다. 이른 새벽 강가에 세워둔 캠핑카 앞에서 혼자 커피를 내리는 장면, 파도 소리 들리는 바닷가에 캠핑카 한 대 세워두고 의자를 꺼내 앉아있는 부부, 아무도 없는 숲속 캠핑장에서 장작에 불을 붙이고 타닥타닥 소리를 들으며 그냥 불만 바라보는 장면, 불멍이라고 하더군요. 30년 넘게 공장에서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살았는데 은퇴하고 또 불을 본다니 처음엔 그게 뭐가 좋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 제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면서 자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강원도로 캠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텐트 치는 것도 서툴러서 쩔쩔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아들은 그저 신나서 뛰어다니고 그날 밤 셋이 텐트 안에서 하늘에 별이 많다느니 저 별은 뭐냐느니 이야기하다 잠든 게 기억납니다. 별것 아닌 하루였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낚시도 그랬습니다. 30대의 동료들이랑 가끔 저수지 낚시를 다녔는데 새벽에 나가서 아무 말 없이 낚싯대만 들이우고 앉아있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그냥 거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뭔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을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공장 일이 바빠지면서 그런 시간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캠핑카 영상을 보면서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베란다 벽이 아니라 파란 바다가 창문에 가득 찬다면, 동해 일출을 이불 안에서 볼 수 있다면, 섬진강 벚꽃길을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에 천천히 달릴 수 있다면, 남해 어느 포구에 캠핑카 세워두고 낚싯대 하나 들이우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을 수 있다면, 그리고 저녁엔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 아내와 나란히 앉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아내랑 그런 시간을 가져본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둘만 여행을 제대로 다녀본 기억이 솔직히 잘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어릴 때 놀이공원 몇 번, 가족 여행으로 몇 번, 그게 다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도 그랬습니다. 자기 시간보다는 아들 챙기고 제 뒷바라지 하느라 3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제 아들도 분가했고 저도 회사를 나왔고 우리 둘에게도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이 생긴 건데 저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캠핑카 타고 다니는 부부 채널을 몇 개 찾았습니다. 50대, 60대 부부들이 전국을 누비는 영상들이었습니다. 강원도 해안도로를 달리는 장면, 전남 어느 마을 앞마당 같은 곳에 캠핑카 세워두고 밥 해먹는 장면, 겨울 눈밭 한가운데 캠핑카 하나 덩그러니 세워두고 안에서 따뜻하게 차 마시는 장면. 그 부부들이 특별히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삶을 살다가 은퇴 후 캠핑카 하나 끌고 자기들만의 속도로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밤늦게 아내 옆에 앉아 슬쩍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런 거 어때?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한번 다녀볼까? 아내는 영상을 가만히 보더니 딱 한마디 하더군요. 캠핑카? 좋긴 한데 저게 얼마나 해?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아직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으니까요.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잠깐 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아내한테는 그냥 유튜브 영상 하나였을 겁니다. 저한테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32년 동안 시끄러운 공장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을까?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장작 소리, 그리고 불멍 앞에서 아내랑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그렇게 대단한 로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32년 동안 그 단순한 것 하나 제대로 못했다는 게 그날 밤 처음으로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로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로망이 현실이 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무작정 전시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캠핑카 영상을 본 다음 날부터 제 검색창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진 예쁜 영상만 봤다면 이제는 진짜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캠핑카의 단점, 캠핑카 실제 후기, 캠핑카 사고 나서 알게 된 것들. 일부러 부정적인 말들만 골라 검색했습니다. 좋은 것만 보면 판단이 흐려진다는 걸 32년 현장 생활이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기계도 그렇거든요. 새 장비가 들어오면 매뉴얼보다 고장났을 때 대응법부터 먼저 찾아보는 게 제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후기들은 꽤 매서웠습니다. 유지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든다. 주차 문제가 예상외로 골치 아프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못 들어가는 건 사기 전에 꼭 확인하라. 겨울엔 결로 때문에 아침마다 물기 닦는 게 일이다. 오물 처리가 처음엔 진짜 당황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낭만적인 영상과는 꽤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단점들을 이야기하면서도 대부분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도 안 팔아요. 불편한 거 다 알고도 또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갔습니다. 카페를 찾았습니다. 캠핑카 카페였는데 회원이 꽤 많았습니다. 가입하고 나서 한동안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했습니다. 어떤 차종이 좋다, 어느 캠핑장이 괜찮다, 이런 부품으로 교체했더니 훨씬 낫더라.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배터리, 무시동 히터, 배터리 용량, 덤프 스테이션. 처음엔 외계어 같았는데 며칠 보다 보니 조금씩 감이 잡혔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10년 넘게 캠핑카를 타고 있다는 60대 초반분의 글을 봤습니다. 꽤 긴 글이었는데 장단점이 굉장히 솔직하게 써져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궁금한 게 생겨 용기 내어 쪽지를 보냈습니다. 처음 구매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겠냐고. 답장은 생각보다 길고 따뜻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캠핑카는 차를 사는 게 아닙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겁니다. 캠핑카 안은 아무리 잘 꾸며도 집만큼 편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불편함보다 자연이 주는 게 더 크다고 느끼는 사람에겐 이보다 좋은 게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기 전에 꼭 렌트해 보세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절마다 한 번씩은 해봐야 진짜 자기한테 맞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조언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노트를 하나 꺼내 제 습관들을 적어봤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제 생활 습관을 적어봤습니다. 나는 좁은 공간에서 잠을 잘 자는가? 나는 매일 루틴이 바뀌어도 괜찮은가?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결하는 편인가? 나는 손으로 뭔가 직접 하는 걸 좋아하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불편함을 버티는 타입인가? 아니면 즐기는 타입인가? 마지막 질문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불편함을 버티는 것과 즐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버티는 사람은 결국 지칩니다. 즐기는 사람은 오히려 그게 재미가 됩니다. 저는 어느 쪽인지 솔직히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공장 32년이 버티는 삶이었는지 즐기는 삶이었는지도 막상 적어놓고 보니 애매했습니다. 아내한테도 슬쩍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 손으로 뭐 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치? 아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뭐 고장나면 직접 고치려고 하긴 하지. 근데 제대로 고쳐진 적이 별로 없잖아. 틀린 말이 아니라서 할 말이 없더군요. 그 무렵부터 캠핑카 관련 유튜브 채널을 몇 개 정해서 꾸준히 봤습니다. 예쁜 영상보다는 실사용 후기 위주의 채널들이었습니다. 한 채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캠핑카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낭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냐 없냐예요. 청수 채우고 오물 버리고 이걸 귀찮다고 느끼면 캠핑카는 그냥 비싼 짐 덩어리가 됩니다. 듣는데 뜨끔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사기 전에 먼저 타봐야겠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절마다 한 번씩 사계절을 렌트로 돌아보고 나서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쓰는 일인데 몇 달 더 알아보는 게 뭐가 급하냐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조급하게 전시장 갈 필요도 없고 당장 결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제대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32년을 남들 속도에 맞춰 살았으니 이건 내 속도로 가도 된다 싶었습니다. 렌트 업체를 찾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캠핑카 렌트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전국에 업체들이 꽤 있었고 차종도 다양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구매하려는 캠핑카와 비슷한 사이즈로 골랐습니다. 어차피 체험이 목적이니 나중에 살 차랑 비슷한 걸 타봐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렌트는 봄이었습니다. 처음 아내에게 캠핑카 빌려서 여행 가자고 하니 힘들게 무슨 캠핑이냐고 뭐라 하더군요. 그래도 날씨도 좋은데 한번 여행 가자고 조르고 졸라 승낙을 받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에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설레기도 했지만 솔직히 걱정이 더 컸습니다. 이 큰 차를 내가 몰 수 있을까? 주차는 어떻게 하지? 뭔가 고장나면 어쩌지? 아내는 옆에서 가다가 힘들면 그냥 돌아오면 되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의외로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렌트 업체에서 차를 받았습니다. 직원분이 차 구석구석을 설명해 줬습니다. 청수 탱크 위치, 오물 탱크 밸브 여는 법, 무시동 히터 작동법, 전기 연결하는 법, 어닝 펼치는 법. 30분 넘게 설명을 들었는데 절반은 그 자리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나중에 그 메모가 꽤 도움이 됐습니다. 첫날 목적지는 경기도 근처 캠핑장이었습니다. 멀리 가기보다는 가까운 데서 먼저 익숙해지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차가 높고 길어서 처음엔 차선 바꾸는 것도 긴장됐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달리니까 조금씩 손에 익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전기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하는 법을 들었는데 막상 하려니 헷갈렸습니다. 옆자리 캠핑카 주인분한테 혹시 이거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처음이시죠? 다들 그래요. 하며 도와줬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간단하게 밥을 했습니다. 좁은 싱크대에서 뭔가를 하려니 불편했습니다. 아내가 냄비를 꺼내다가 수납장 모서리에 손을 찍었습니다. 아이고, 작게 소리를 내더니 아무 말 없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뭔가 미안했습니다. 도와주려고 들어갔다가 둘이 서 있기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오히려 방해가 됐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어닝 아래 의자를 꺼내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캠핑장 나무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차를 한 잔 가져왔습니다. 둘이 아무 말 없이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거실에서의 침묵이랑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침대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저는 키가 크지 않은데도 발끝이 살짝 닿았습니다. 매트리스도 제가 쓰던 것보다 많이 딱딱했습니다. 뒤척이다 보니 아내가 왜 자꾸 움직여? 하고 말했습니다. 미안, 좀 불편해서. 나도 불편해. 아침에 일어나서 청수가 줄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처음으로 청수를 채워봤습니다. 수도 호스 연결하고 탱크에 물 채우는 건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호스를 잘못 꽂았는지 물이 좀 튀면서 바지가 젖었습니다. 아내가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사흘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반납하고 나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어땠어? 아내가 잠깐 생각하더니 불편하긴 한데 나쁘진 않았어. 저녁에 밖에서 앉아있던 건 좋았어. 저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겨뒀습니다. 두 번째 여행은 여름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멀리 가기로 결정하고 남해 쪽으로 목적지를 잡았습니다. 아내가 가고 싶다고 한 곳이었습니다. 봄 캠핑 이후로 아내가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장 정보를 혼자 찾아보기도 하고 뭘 챙겨가면 좋을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남해 풍경은 정말 좋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창문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게 캠핑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위가 문제였습니다. 한여름 캠핑카 안은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무시동 에어컨이 달려있긴 했는데 배터리로 돌아가는 거라 생각보다 냉방이 약했습니다. 전기 연결이 된 사이트에서는 외부 전원으로 에어컨을 쓸 수 있었는데 그래도 차 안이 완전히 시원해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낮 동안은 그늘 없이 있으면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름엔 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녁은 달랐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바닷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캠핑카 앞에 앉아있는 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 멀리 보이는 불빛들, 아내가 깎아온 수박 한 조각,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여름 여행에서 하나 더 배웠습니다. 오물 탱크가 생각보다 빨리 찼습니다. 덥다 보니 물을 많이 쓰게 됐고 탱크가 가득 차서 덤프 스테이션을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오물 탱크를 비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물 밸브 열 때 처음엔 좀 망설였습니다. 냄새도 걱정됐고 실수할까봐 긴장도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절차대로만 하면 됐습니다. 끝내고 나서 손 씻고 돌아오는데 아내가 어땠어? 하고 물었습니다. 별거 없어. 그냥 하면 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캠핑 여행은 가을이었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갔습니다.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아내가 캠핑장을 직접 골랐습니다. 계곡 옆에 있는 캠핑장이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가을 캠핑은 달랐습니다. 더위도 없고 추위도 아직 없고 딱 좋은 온도였습니다. 단풍 든 산을 보면서 계곡 소리를 들으며 아침 커피를 마시는데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었습니다. 32년 동안 공장 안에서만 살았던 제가 이런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는 게 조금 신기했습니다. 저녁에 불을 피웠습니다. 불 피우는 것도 처음엔 서툴렀는데 불이 제대로 붙으니까 타닥타닥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의자를 불 가까이 당겨 앉았습니다. 그냥 불을 봤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그러다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불멍을 왜 하는지 알겠다.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저 뷰 있잖아. 내가 봤던 그 어떤 풍경보다 멋진 것 같아. 캠핑하길 잘했다 여보. 계곡 너머로 단풍 든 산이 보이는 그 풍경을 보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뭉클했습니다. 반대하던 아내가 스스로 그 말을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기뻤습니다. 네 번째는 겨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겨울 캠핑은 좀 두려웠습니다. 유튜브에서 겨울 캠핑카 영상을 보면 낭만적으로 나오는데 현실이 어떤지 직접 겪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원도에 갔습니다. 도착하니 캠핑장이 온통 하였습니다. 차 안에서 눈 덮인 산을 보는데 그 풍경만큼은 정말 근사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창문마다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결로였습니다. 유튜브에서 들었던 그 결로. 창틀에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창문 모서리에 살짝 물기가 고였습니다. 닦으면 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닦아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번거로웠습니다. 겨울엔 환기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기 전에 살짝 환기를 해줘야 결로가 덜 생깁니다. 무시동 히터는 잘 됐습니다. 차 시동 없이 히터만 돌아가는 건데 새벽에도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다만 히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처음엔 좀 거슬렸습니다. 웅웅하는 소리가 밤새 났는데 이틀째 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겨울 캠핑에서 가장 불편했던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새벽에 추운데 밖에 나가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아내가 이건 좀 힘들다고 했습니다. 캠핑장 공용 화장실이 좀 멀었던 탓도 있었습니다. 차 안에 화장실이 있는 차종이면 낫겠다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서 지난 1년을 되짚어 봤습니다. 불편하고 좁았습니다. 그리고 손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불편함들이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수고로움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았습니다. 물호스 잘못 꽂아서 바지 젖던 날, 처음으로 오물 탱크 비우던 날, 겨울 아침 결로 탔던 날, 그게 다 웃으면서 떠올릴 수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버티는 게 아니라 즐기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한테 물었던 그 질문. 나는 불편함을 버티는 타입인가? 즐기는 타입인가? 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알아볼 때가 됐습니다. 사계절 캠핑을 마치고 나서 저는 꽤 확신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불편한 것들도 알았고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알았고 그럼에도 저한테는 맞는다는 감각도 생겼습니다.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캠핑 여행 때마다 함께 다녔지만 저와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역시 집이 최고야라고 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서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나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캠핑카 사는 거. 아내가 밥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짜리 살 건데? 한 4,500 정도. 아내가 한숨을 살짝 쉬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둘이 호텔이나 좋은 데 다니면 안 돼? 왜 굳이 불편하게? 저는 낭만을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여행, 원하는 곳에서 멈추는 삶, 자연 속에서 보내는 아침. 아내는 현실을 말했습니다. 좁은 데서 밥하기 힘들어. 설거지 공간도 좁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캠핑장 가면 청소도 해야 하고 그게 여행이야, 노동이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캠핑할 때마다 아내가 힘들어했던 장면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름에
작은 싱크대 앞에 서서 땀 흘리며 설거지하던 아내. 겨울에 멀리 있는 공용 화장실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문을 닫던 아내. 저는 불멍이 좋고 낚시가 좋고 자연이 주는 풍경이 좋았는데 아내한테 그 시간이 얼마나 편했는지는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밖에 나가면 낚시하면서 물멍하고 즐기잖아. 근데 나는 그 시간에 밥하고 치우고 청소하고 있잖아. 그게 집이랑 뭐가 달라. 그 말이 꽤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캠핑카를 사면 둘 다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 입장에선 집에서 하던 노동을 좁은 공간으로 옮기는 것뿐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그리던 캠핑카 생활은 제 시선에서만 그려진 것이었습니다. 불멍 앞에 나란히 앉은 부부, 함께 커피를 마시는 아침. 그 장면 속에서 저는 아내를 도와줬는지, 아니 함께 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한 말 생각해 봤어. 맞아,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어. 캠핑 가면 밥이랑 청소는 같이 하자. 취사도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자. 행선지는 당신이 정해. 아내가 한참 저를 봤습니다. 진짜로? 응, 진짜로. 아내가 조건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캠핑장은 깨끗한 데로만 가. 화장실 지저분한 데는 싫어. 알겠어. 그리고 너무 외진 데는 무서우니까. 사람 좀 있는 데로. 그것도 알겠어. 아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케이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만이 캠핑 규칙이 생겼습니다. 취사는 간단하게, 되도록 손 안 가는 메뉴로, 청소와 설거지는 같이, 행선지는 아내가 고른다. 너무 외진 곳, 시설 낙후된 곳은 패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규칙이 생기고 나서 아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한번 해봐. 근데 새 거는 너무 비싸니까 중고로 알아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중고 매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카 카페에 중고 매물 게시판이 따로 있었습니다. 직거래 매물도 있었고 달러 매물도 있었습니다. 카페를 뒤져보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10년 넘은 중고 캠핑카에 나무 판자 좀 깔아놓은 차가 2,500만 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 가격이면 좀 더 보태서 새 차를 사지 싶다가도 새 차는 지금 주문해도 내년 이맘때나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몇 군데를 직접 보러 다녔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을 열어보면 곰팡이 흔적이 있는 것도 있었고 주행거리가 많은데 가격이 높은 것도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알게 된 캠핑카 선배분이 같이 봐주겠다고 해서 두 군데는 함께 보러 갔습니다. 그분이 바닥재 들어보고 루프 쪽 실링 상태 확인하고 배터리 잔량 체크하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혼자였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쯤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중고 캠핑카 한 대를 봤습니다. 연식이 조금 있었지만 전 주인이 관리를 꼼꼼하게 한 차였습니다. 실내 상태가 깨끗했고 무시동 히터도 달려 있었고 배터리도 교체된 상태였습니다. 가격도 저희 예산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한 번 더 보러 갔습니다. 아내가 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열어보고 앉아보더니 뭐 생각보다 넓네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바로 계약했습니다. 계약하고 나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사는 거야? 응. 아내가 잠깐 웃었습니다. 뭔가 반쯤은 기대하고 반쯤은 걱정하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차를 끌고 온 첫날 아파트 외부 주차장에 세워두고 둘이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거야? 응, 우리 거야. 말은 짧았지만 그 앞에 서 있는 게 꽤 뭉클했습니다. 캠핑카를 구매하고 간 여행지에서는 불편하다는 말이 가끔 나왔습니다. 뭔가 바꾸려 하기보다 그냥 아내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경남 어느 강가 캠핑장이었는데 저녁에 불을 피웠습니다. 아내가 의자를 끌어당겨 불 앞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타닥타닥, 강물 흐르는 소리, 멀리서 벌레 우는 소리. 한참 있다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역시 캠핑은 이런 맛이지. 저는 그 말이 너무 반가워서 웃음이 나왔는데 참았습니다. 티내면 괜히 분위기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다음 캠핑 여행 전날 밤에 혼자 지도 앞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면 일출 볼 수 있대. 이 길이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다더라. 이 캠핑장 후기가 좋던데 여기 가보자. 어느 순간부터 행선지를 아내가 먼저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카로 여행하는 분들은 다양했습니다. 젊은 40대 부부, 저희와 비슷한 연배의 60대 부부, 홀로 여행을 즐기는 60대 남성,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분들은 70대 부부였습니다. 유튜브 촬영을 하며 전국을 여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캠핑장에서 이웃을 만나는 일도 생겼습니다. 옆자리 부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 캠핑장 처음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저녁 내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서로 어느 캠핑장이 좋더라. 이 지역은 여기를 꼭 가봐야 한다. 이런 장비는 이게 낫더라. 아내도 그 대화를 즐겼습니다. 옆자리 아내분이랑 어느새 따로 앉아서 캠핑 요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좀처럼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강원도 캠핑장에서 연락처를 교환한 부부가 생겼습니다. 그 부부랑 이후에도 몇 번을 같이 다녔습니다. 아내가 그 아내분이랑 카카오톡으로 캠핑 정보를 주고받고 다음엔 어디서 만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아내한테 캠핑카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공간이 된 겁니다. 지금 아내는 다음 여행지를 고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저녁 먹고 나서 지도 앱 켜놓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여기 어때? 하고 먼저 물어봅니다. 예전에 제가 캠핑카 영상을 보여줬을 때 그게 얼마나 해? 라고 물었던 그 아내가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캠핑카는 저한테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아내가 함께 즐겨주지 않았다면 그 좋음이 절반도 안 됐을 겁니다. 은퇴 후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과 우리가 함께 좋은 것 사이의 교집합을 찾는 것, 그게 캠핑카 고르는 것보다 훨씬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캠핑카를 사고 나서 한동안은 그냥 신이 났습니다. 언제든 떠나고 싶었고 어디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서 통장 정리를 하다가 멈칫하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중고로 샀지만 그래도 4천만 원 중반대였습니다. 그건 각오한 돈이었습니다. 주차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높이가 일반 승합차 수준이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그냥 들어갔습니다. 캠핑카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 중에 주차 문제로 포기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차종 선택에 따라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스타렉스를 선택한 게 그 면에서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보험도 다시 알아봐야 했습니다. 캠핑카는 일반 승용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캠핑카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일반 승용차보다 확실히 더 나왔습니다. 연 단위로 내는 금액인데 첫 해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자동차세도 무시 못하겠더군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데 일반 소형차 탈 때보다 고지서 숫자가 훨씬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매년 꼬박꼬박 나가는 이 돈도 결국 다 캠핑 비용인 셈이죠. 정기 점검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캠핑카는 일반 승용차 점검 외에도 차량 내부 시설 점검이 따로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 작동 여부, 에어컨 냉매 상태, 배터리 충전 상태, 수도 라인 점검, 루프 실링 확인. 이걸 매년 한 번씩은 점검받는 게 맞습니다. 점검 비용도 그냥 나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차값 빼고 1년에 나가는 고정 비용만 모아봤습니다.
보험료 연 150만 원 내외, 자동차세, 정기 점검비, 소모품 교체비 다 합치면 1년에 25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나는 1년에 실제로 몇 번이나 떠날 수 있을까? 처음엔 막연하게 한 달에 2번은 가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도 있고 몸이 안 좋은 날도 있고 집안일이 생기는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잡아보니 1년에 15번에서 20번 사이였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고정 비용에 유류비, 캠핑장 이용료, 통행료, 식비까지 더하면 1년 총 비용이 꽤 나왔습니다. 그걸 15번으로 나누면 한 번 나갈 때마다 드는 비용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좋은 호텔 몇 번 가겠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4천만 원 중반대 차값으로 일반 숙소를 이용하면 꽤 오래, 꽤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호텔은 체크인 시간이 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도 있습니다. 호텔은 아무리 좋아도 결국 정해진 시간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남의 집이잖아요. 새벽 4시 문득 잠에서 깨 바다를 보고 싶어도 호텔에서는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구경하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캠핑카는 다릅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면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바다가 바로 제 마당이 되거든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카포트가 소리를 내며 커피를 끓여낼 때 그 향기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어오는 그 기분. 32년 동안 공장 기계 소리만 듣고 살았던 저에게 그 찰나의 자유는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이 비용이 노후 생활비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것. 퇴직금 1억 3천 중에서 생활비와 노후 자금은 건드리지 않기로 처음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캠핑카에 쓸 수 있는 돈은 그 선 밖에 있는 여유 자금이어야 했습니다. 은퇴 후 목돈을 쓸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이 선을 긋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핑카가 아니더라도 뭔가 큰 돈이 들어가는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생활비와 노후 자금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숫자를 다 알고 나서 후회했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숫자를 알고 시작하니까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고 쓰는 것과 알고 쓰는 것은 같은 금액이어도 체감이 다릅니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이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그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결국 얼마나 잘 쓰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중고 캠핑카를 산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캠핑카 커뮤니티 모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여는데 관심 있으면 나와보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아내랑 같이 나가봤습니다. 주차장에 캠핑카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희 캠핑카 옆에 풀오버 대형 캠핑카들이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2개에 독립된 화장실, 퀸사이즈 침대, 거실처럼 넓은 내부. 솔직히 말하면 흔들렸습니다. 저 정도면 진짜 집이랑 다를 게 없겠다 싶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저런 걸 샀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구경하다가 와, 저건 진짜 넓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대형 풀오버를 타시는 분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좋긴 한데요.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캠핑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좁은 길은 아예 못 들어가고 주차도 신경 쓸 게 많고 다른 분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처음엔 큰 거 사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우리 부부한테 필요한 건 그렇게 큰 게 아니더라고요. 둘이 자고 밥 해먹고 풍경 보는 거. 그게 다인데 굳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저런 큰 거 갖고 싶어? 아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다니는데
저렇게 클 필요 있어? 관리하기만 더 힘들지. 역시 아내가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캠핑카를 볼 때 부럽다는 감정보다 저게 우리한테 맞나? 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렌트로 미리 사계절을 돌면서 몸으로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차를 고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무시동 에어컨을 처음 써봤을 때 생각보다 시원하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일반 차량 에어컨처럼 빵빵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소모도 빨랐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여름 캠핑이 꽤 고역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구매할 때 배터리 용량을 꼭 확인했습니다. 일반 납축 배터리보다 인산철 배터리가 충방전 횟수도 많고 용량 대비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부분이었습니다. 겨울에 배운 것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문마다 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결로였습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 때문에 유리창과 벽면에 물기가 맺히는 건데 심한 날은 이불까지 눅눅해졌습니다. 그게 그냥 두면 곰팡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물기를 닦는 게 겨울 캠핑의 루틴이 됐습니다. 귀찮긴 했지만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다르다는 걸 미리 경험했습니다. 무시동 히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울 캠핑에서 무시동 히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이게 없으면 겨울 캠핑은 솔직히 고생길입니다. 구매할 때 무시동 히터가 기본으로 장착된 매물인지 꼭 확인했습니다. 매트리스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됐습니다. 캠핑 차량 매트리스가 얇고 딱딱한 경우가 있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허리가 다음날 뻐근했습니다. 캠핑카 매트리스는 집 침대처럼 두꺼운 걸 기대하면 안 되지만 최소한 허리에 무리가 없는 두께는 돼야 했습니다. 구매 전에 직접 누워봤습니다. 이 모든 기준이 렌트카로 미리 캠핑을 해본 체험에서 나왔습니다. 전시장에서 눈으로만 봤으면 절대 알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캠핑카 고를 때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냐 생각하면 꼭 후회하더라고요. 내 몸이 편한가? 내 생활 방식이랑 맞나? 이것만 보면 됩니다. 저한테 맞는 기준은 이랬습니다. 우리 둘이 불편하지 않게 잘 수 있는 크기, 겨울에도 따뜻하게 버틸 수 있는 히터, 여름을 견딜 수 있는 배터리 용량, 허리 안 아픈 매트리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높이, 화려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남들한테 자랑할 캠핑카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캠핑카면 충분했습니다. 제 캠핑카는 그 기준에 딱 맞았습니다. 크지 않아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어디든 들어갈 수 있었고 관리도 크게 어렵지 않았고 둘이 지내기엔 충분했습니다. 캠핑카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시장에서 제일 크고 좋은 걸 보면 당연히 갖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내 생활 방식에 맞는지, 내 몸 상태에 맞는지, 내 경제 여건에 맞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캠핑카는 자랑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쓰려고 사는 겁니다.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캠핑카를 산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국을 꽤 많이 돌았습니다. 동해 일출, 섬진강 벚꽃길, 남해 바래길 드라이브, 강원도 단풍, 겨울 눈밭 한가운데 세워둔 캠핑카. 지도에 다녀온 곳을 표시해두는데 점이 꽤 많이 찍혔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어느 강가였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냥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강가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잡혀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물 흐르는 소리, 새벽 공기, 밝아오는 하늘, 30대의 동료들이랑 저수지 다닐 때 그렇게 좋았던 그 감각이 그대로 거기 있었습니다. 공장 다니면서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못 꺼낸 것뿐이었습니다. 섬진강 벚꽃길은 아내가 고른 코스였습니다.
4월 초에 출발했는데 길 양쪽으로 벚꽃이 터널처럼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창문을 내리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그랬습니다. 이런 걸 이 나이에 보게 될 줄 몰랐어. 저도 그랬습니다. 동해 일출은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 캠핑장에 늦게 도착했는데 자다가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문 커튼을 살짝 걷었더니 수평선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깨웠습니다. 일어나봐, 일출이야. 아내가 잠결에 일어나서 창문 앞에 앉아 일출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둘이 나란히 앉아서 해가 떠오르는 걸 봤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캠핑장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캠핑카로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캠핑카를 시작했다는 분, 젊었을 때부터 낚시가 취미였는데 캠핑카 사고 나서 낚시 다니는 게 훨씬 편해졌다는 분, 손자, 손녀 데리고 다닌다는 할아버지. 저마다 이유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편한 거 다 알면서도 여전히 타고 다닌다는 것. 한 번은 옆자리 부부와 저녁 내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분이 말했습니다. 캠핑카 사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내랑 대화가 늘었어요. 집에 있을 땐 각자 방에 있다가 여기 오면 어차피 같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옆에 있던 그 아내분이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웃었습니다. 아내도 그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물통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몇 년을 했어도 비울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처음엔 진짜 당황스러웠고 지금도 유쾌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하는 일이라서 합니다. 결론은 여전히 생깁니다. 겨울 아침마다 창문 물기 닦는 게 루틴이 됐습니다. 귀찮습니다. 그런데 그냥 합니다. 캠핑 규제도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강가나 바닷가 근처 공터에 자유롭게 세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노상 취사 금지, 야영 금지 구역, 캠핑카 전용 주차 구역 제한. 갈수록 세워둘 수 있는 곳이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처음에 비하면 분명히 제약이 늘었습니다. 배터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오래 쓰다 보면 충전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교체 시기가 옵니다. 생각지 않게 나가는 돈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들을 다 알고도 캠핑카를 팔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새벽 강가에서 낚싯대들이 우던 그 고요함, 섬진강 벚꽃길을 달리던 그 봄날, 아내랑 나란히 앉아보던 동해 일출, 불멍 앞에서 나눈 별것 아닌 이야기들. 그게 불편함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캠핑카가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닙니다. 손으로 뭔가 직접 하는 걸 싫어하는 분, 불편함을 즐기기보다 버티는 타입인 분, 1년에 떠날 수 있는 횟수가 많지 않은 분, 노후 자금 외에 여유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분. 이런 분들한테는 솔직히 캠핑카보다 나은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분, 젊었을 때부터 캠핑이 취미였던 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걸 즐기는 분,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 분, 주차 문제가 해결되는 분. 저는 운 좋게도 그쪽에 해당됐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어디가? 지도 앱을 켜놓고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묻는 말이었습니다. 전남 어느 섬 근처 캠핑장이 좋다더라. 거기서 일출이 예쁘다더라. 아내가 먼저 설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게 얼마나 해? 라고 물었던 그 아내가 맞나 싶었습니다. 캠핑카가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남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속도로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32년 동안 공장 엔진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일어납니다. 바람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내립니다. 타닥타닥 장작 소리를 들으며 아내 옆에 앉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낭만은 어떤 모습인가요? 캠핑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떤 속도로 어떤 소리를 들으며 보낼지 그 질문만큼은 꼭 한번 스스로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찾고 나서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동해 바다가 창문 가득 펼쳐진 이른 아침, 모카포트 커피가 다 됐습니다. 아내가 슬슬 눈을 뜨고 있습니다. 커피 줄까? 응. 짧은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대화가 32년 동안 꿈꿔온 아침이었습니다. 남들은 은퇴를 끝이라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이제야 시작된 긴 휴가 같습니다. 예전엔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시계만 보며 초조해했는데 이제는 그 도로 위에서 노을이 지기를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오늘도 어디론가 떠납니다. 어디로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여행이야말로 제가 평생 찾던 진짜 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향해서 오늘도 운전대를 잡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히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